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노후 준비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1차는 ETF 조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시고 오늘 추가적으로 플러스 고배당주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실제로 0.22, 0.18 정도 오르고 있다가 장 끝나고 보니까 폭락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긴 음봉을 보여주면서 저항에 부딪히는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건데요.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금통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달러까지 반등하는 국면,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게 일드갭이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인 건데 20년 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실제로 S&P 투자하더라도 채권 대비해서 그렇게 나은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일드갭이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식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 공포스러운 그리고 무서운 주식시장을 겪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결국 채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장기 채권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달러가 상승할 때 덩달아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상품은 해지이기 때문에 해지 상품 특성상 원달러 영향에 크게 상관이 없는 상태로 금리 인하에 따라서만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들고 계시면 3.5% 수준을 매월 배당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수많은 변동성을 지닐 수 있는 가장 변화무쌍한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커버드콜까지 섞어가면서 안전하게 5대5로 투자하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콜도 마찬가지로 해지 상품이다 보니까 원달러에는 변동을 크게 받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이거 제가 방송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거래량이 많아진 모습이고 실제로 수급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조차도 4,800원이 넘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락했던 국면 뭐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아오면서 결국에는 플러스가 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25개, 지금 뭐 17개에서 2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20개 정도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맥쿼리 리츠 인프라, SK 리츠,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는 오피스계의 왕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리밸런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은 꾸준하게 10%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6800을 쓰고 있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의외로 또 주가 방어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비하고요. 배당주의 우리나라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리츠가 또 저의 아픈 손가락을 치유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엣지 자산 혹은 공격적인 자산으로 노릴 수 있는 것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플러스로 통일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ETF들이 부각되는 반면 사실 공격적인 측면에 ETF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대비 8%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손실이 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ETF들이 수익을 많이 내줬을 거고요. 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 플러스가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크게 걱정 없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 지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조합인 건데요.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포트폴리오고 이미 배당은 다 받았고요. 주가가 혹은 시장이 반등할 때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몇 달 있다가 우리가 중간 점검을 했을 때 빅테크가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추가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리밸런싱하고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일부 팔고 이렇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활용 점정을 찍는 것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 시리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슈드를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고 그다음에 커버드콜 그리고 코미당 액티브 커버드콜까지 441640 제가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함으로써 인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 그리고 환율 그리고 뭐 배당 성장까지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로서 여러분들의 크게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셔도
잘 조합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뭐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거시 경제 지표를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리츠, 채권, 그리고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세요.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 고점을 찍고 하향하고 그 연평균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연준이 바라는 3%, 2%대는 아니지만 실제로 2%보다 좀 높은 국면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는 거고요. 소매 판매도 그렇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하 혹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한 숫자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실제로 오늘 말씀드릴 게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일드갭 측면에서 보면 주식과 채권의 상대적으로 얼마나 주식이 더 매력적인가를 봤을 때 유럽과 일본을 제외하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 8.58입니다. 그동안 아주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겨냈더니 실제로 채권보다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 8% 정도를 더 높게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일드갭 추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코스피의 일드갭 기대감이 부각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커졌고요. 실제로 기관도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면서 실제로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비중 확대 기회라고 이제 회사 이름을 걸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중국의 양회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등락은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좀 빠지면 담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양회 그리고 코스피 타이밍으로 지금 비중 확대의 기회인데, 어저께 미국장이 급락했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0.15밖에 안 빠졌거든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환율도 올라가는 측면이었는데 기관이 그 수급들을 다 받아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자, 금융주입니다. 자, 정말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신영증권 리포트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일드갭 추이 S&P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이외에는 전부 다 일드갭에서 채권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S&P의 현재 시점이다라는 건데, 결국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퍼가 보통 S&P의 퍼가 20배 정도 혹은 30배 정도인데, 빅테크는 100배, 200배, 팔란티어 300배, 뭐 또 엔비디아 60배 이러다 보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면 채권보다 불안할 수 있다라는 게 일드갭의 현재 시점입니다. 미국이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뭐 그런 중재도 실패하고 중국과의 전쟁, 무역 전장에서도 밀리는 모습,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동맹이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 상호 관세, 그리고 중국도 오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도 역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제 패권을 쥐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결국 얻는 것이 금융주라는 거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인데요. 비정상적인 금리 환경에서는, 자, 예대 마진 증가가 아니라 실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은 고금리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대 마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비싸면은 예대 마진을 남겨먹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싼 측면의 금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일단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빌리게 돼요. 그리고 이 비싼 금리를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금리도 비싸고,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자본 비율을 채워야 되는 데 있어서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은행의 신용들,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금융주가 더 각광받는데, 너무 높은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데, 일정 수준 떨어지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나 뭐 실물 경기 쪽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인데,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요 어려운 과정을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지금 차트를 그리면서도 저도 황당했는데, 2023년부터 빅테크 때문에 미국은 이만큼씩 연평균 20%씩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보합입니다. 대단한 코스피. 그리고 지금 예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우리가 공모주 시장에서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거의 대부분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자,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마이너스 났던 적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되게 위축되어 있고 좀
뭐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성과를 보였던 게 코스피였습니다. 국내 수급도 이탈했었고 연기금도 역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로 갔던 그런 24년도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인 거죠. 제도 개선한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사실 뭐 제대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뭐 행동주의, 그다음 주주연대, 또 밸류업 정책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리츠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배당주의 매력,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겁니다. 자, 밸류업이 뭐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 환원의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해보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플러스 고배당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금융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주도 최근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배당이 7% 이상 나오고 있고, KTNG, 그리고 금융주, 통신주, 그리고 또 금융주, 통신주, 금융주, 자동차, 금융주. 그러니까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플러스 고배당주가 역사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해서 올랐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각광받는 이유가 결국 금융주가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가장 역사가 깊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플러스 고배당주를 자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위클리 커버드 콜도 있어요. 근데 걔는 사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총 32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비중도 높은 비중들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산업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SK텔레콤은 제가 따로 국내 주식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 1등 테마주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24년 초부터 주가가 급등해서 지금 사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크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기아,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절대로 망하지 않을 확률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가 배당률 7% 이상 되는 기업들로만 포진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 파란색이 우리 고배당주고요, 이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일단 금융주가 2번 상승하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상승하던 계기가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11월 달쯤에 코스피의 지수도 만들었어요. 밸류업 지수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마지막 카드입니다.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이것마저 실패한다? 코스피 망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실제로 4월에 가서 그런 밸류업 정책이 뭔데 했더니 니네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봐라 했다가 폭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안해, 세제 혜택을 줄게, 한번 그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발표할게 해놓고 또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코스피는 반락하고 고배당주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 뭐 크게 한 4번 정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까지도 끌고 오던 게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결국에는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1보다 이하인 것들, 실제로 시가총액보다 낮은 장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 장부 가격보다 낮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돈을 써가지고 장부 가격을 낮추던지 아니면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PBR을 1 이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기업의 돈을 방출해라, 배당을 줘라, 주가 올려라,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올려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결국 배당을 선택한 게 바로 플러스 고배당주의 큰 컨셉인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단 비과세고요. 배당 수익은 모든 ETF에 나오는 배당 소득세는 무조건 분배됩니다. 분배금으로 인해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옵션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이 있고요.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가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플러스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코덱스는 밸류업을 감안해도 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입니다. 좀 변동성이 좀 크죠. 이렇게 좀 3%씩 빠져버리고요. 1%씩 빠질 때 3%가 빠져서 코덱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에이스는 성과가 제일 좋아요. 성과가 미쳤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상품을 좋아하지만 일단 플러스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조금 더 국내 주식에도 한번 저평가된 국내 주식, 그리고 일드갭 측면에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플러스 고배당주 가장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30% 빠졌을 때 20% 이상씩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배당 섹터는 뭐 1년 전이건 지금이건 뭐 앞으로건 계속해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해 국내 주식에도 이제 한번 발담아 볼까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리츠, 그리고 이 고배당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서 밸류업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데 밸류업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배당 수익률 보세요. 0.59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시가 배당률로 한 7%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전이 40% 하락할 때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전에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는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물리시는 분들 말고는요. 그래서 161, 510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 비중은 보여드렸네. 그리고 위클리 커버드 콜까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 차트랑은 다르죠. 하락하고 있는데요. 분배락이 1.39, 1.38, 1.41, 1.3입니다. 배당이 미친듯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목표하는 것들, 일단 우리나라 이 코스피 관련 커버드 콜의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무리한 이 배당을 추구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5%까지 안 줬으면은요, 주가 이렇게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은 다시 반등할 때 주식 수가 적고,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오히려 한 7에서 한 10 정도로 보면 좋겠는데, 일단 1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줘야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실제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1.3씩, 1.4씩 나온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17% 페이스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앞서 보셨던 플러스 고배당주가 배당을 한 7%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한 7% 더 준다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주식이 오르면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한 30% 줄이고 이거를 콜옵션 매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일정 수준 오르면 손해보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 콜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을 또 받게 되면은 사실상 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것이 목적인 건데, 사실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 콜이 메리트가 있지만 국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메리트가 있었고 지금도 메리트가 똑같다 보니까 뭐 굳이 국내 커버드 콜로 연금 계좌나 아니 ISA 계좌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방어하느냐라고 봤을 때 똑같이 하락했을 때 플러스 고배당주는 보합권을 나타냈을 때거든요. 근데 위클리 커버드 콜은 오히려 1.3% 빠지는 모습입니다. 아니, 커버드 콜은 주식을 좀 적게 보유하면서 빠질 때 방어한다며 방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이 좀 증가하려면은 이렇게 막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프리미엄이 메리트가 있으려면 이렇게 차트가 있을 때 콜옵션 매수자들이 봤을 때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주고 여기서 사겠다라고 권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오를 것처럼 해야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코스피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2년 동안 제자리였기 때문에 변동성을 추구하는 프리미엄에서는 약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커버드 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배당주이긴 하지만 대부분 종목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배당주, 그리고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코스피 옵션은 대부분 코스피 200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낮아서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좀 벌어지는 것이 또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하는 포트폴리오는 삼전, 하이닉스, 엔솔, 삼바 같은 것들인데, 앞서 보셨던 플러스 고배당주의 포트폴리오는 기업은행, 또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익률 차이가 5% 이상 나게 되는 거죠. 배당을 재투자한 겁니다. 배당 되게 높죠. 배당을 거의 9%나 받았네요. 얘는 배당을 한 3% 정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러스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미국 직투 하는 ETF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